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백신 2차 접종 끝났고요.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호흡기 질환이 있어갖고 진단서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턱 마스크 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 진단서까지 다 받아놨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제 설명하고 합격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몇 회를 준비하는 겁니까? 25회 준비하는 거고. 근데 자, 가로 열고 이제 가로 열고 보자가 들어갔죠. 자, 이번에 여러분이 25회 시험에 합격하시면 주택관리사가 되시는 분도 있고 주택관리사보가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로치기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이 되고요.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 공동주택 관리 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됐을 때 어떤 의무를 수행할 건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제 이름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김영곤입니다. 근데 저는 유일하게 애들에서 두 가지 직책을 맡고 있어요. 첫 번째 관리심을 우리가 담당하는 교수서 업무를 담당했고, 여러분 합격하시면 무엇이 되겠어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관리 사무소장님이 되겠어. 그럼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은 유일하게 다른 데와 다르게 여러분들 합격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취업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자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 취업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나도 저를 계속 보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길답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 뭐 교수인데 아마 애들 홈페이지 가서 뭐 합격 수기나 아마 시험 후기를 보면 막 거기 막 이름도 막 별명들이 많을 거야. 거기서 교주란 별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교주, 김교주, 교주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다 교수에다 획을 그치면 우리가 교주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저한테 정해진 이게 별명이 됩니다. 왜 교주냐? 믿고 따르면 합격을 책임진다 해서 교주. 근데 별명이 많아요. 올해는 애들 관리시무 평균 점수가 애들 학생이 76점이 나왔어요. 과목당 평균 점수가 76점이 나왔다는 건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교주를 넘어서 이제 신의 경지에 이뤘다 해서 갓 연구인하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합격을 우리가 이끌어준다 해서 합격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회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25회. 근데 우리 애들 교수님 중에서 주택가사 자격증이 다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는 9회 때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9회고 여러분 25회죠. 우린 자격증으로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배입니까? 제가 선배입니까? 제가 선배죠. 선배니까 9회고 25회고 보입니까? 하늘 같잖아. 그래서 김 선배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별명이 있어서 가장 애정을 갖는 것은 김교주란 별명을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준비할 게 뭐냐?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는 시험을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인데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에 우리가 지름길로 가시더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자,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많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한 번에 어떻게 끝낼 것이냐? 자, 시험을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분석을 바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물론 합격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할까 좀 부족합니다. 죽어라고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공부한다? 죽어라고. 자,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책 공부하다가 책상 앉아서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하시는 거야. 공부해서 마무리해서 합격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건데. 근데 마무리인데 물론 합격까지가 마무리 아니에요. 항상 저를 만났을 땐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린 명품 소장이 된 게 우리가 목표가 돼야 돼. 무엇이 되는 게 목표다? 명품 소장. 그럼 명품 소장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합격하고 취업 과정에서 롱런을 해서 우리가 명품 소장을 목표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면 그만큼 우리가 효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목표는 합격까지가 아니에요. 명품 소장을 항상 가슴속에 우리가 담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합격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서 합격 조건을 이해하라. 자,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지 이 조건을 아래만 공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유념할 점을 하나하나 우리가 차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합격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먼저 시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다. 그럼 시험 유형에 따라 우리가 공부 방법을 달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유형은 자, 법으로 정해진 유형이 되는 겁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구분됐죠. 일단 1차 과목은 자, 과목당 40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이고 자, 2차 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용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목당 40문제 중에서 이 24문제는 객관식이고 16문제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2차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객관식 유형은 어떻게 추가 되냐? 자, 오지선당으로 자, 오지선당이다. 그럼 하나의 문제에 보기 지문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5개 있다는 거지. 자, 오지선당에 복수의 지문에서 답을 우리가 찾는 문제가 객관식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산업인력공대 시자는 기사 문제는 우리가 사지선당이에요. 근데 우린 오지선당이 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객관식의 특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객관식은 자, 1번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런 문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 이런 문제에서도 딱 하나의 지문만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만약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네 가지 지문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 하나는 옳은 지문 되게 구성돼 있죠. 그럼 옳은 지문 딱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고, 그러면 객관식은요 오지선당이니까 5가지 지문을 비교해서 가장 틀린 것이나 가장 옳은 걸 찾는 문제야. 그래서 이는 단순 암기보다도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정답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지문에 2줄, 3줄짜리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걸 전체를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지문 안에서 키워드를 알고 우리가 정답을 찾는 이해관계를 유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주관식인데요. 2차 과목의 주관식은 논수령이나 서술형이 아닙니다. 서술형이 아니고 자, 용어나 숫자를 우리가 쓰는 단다 기입형 문제가 돼. 근데 보실까요? 객관식은 찍어서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주관식은 용어나 숫자를 완벽히 알아야 정답을 기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얘는 단순 암기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자, 주관식을 대비하는데 단순 이해관계로만 준비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 때문에 2차 과목은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1차 과목은 주로 이제 이해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고 2차 과목은 이해와 우리가 암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신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겠죠. 대부분 시험은요 1차 과목은 7월 하순이나 7월 중순에 보는 거고 2차 과목은 9월 중순이나 9월 하순에 시험을 봐요. 근데 2차 과목 단순 암기상은 자,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있다. 아니, 지금부터 암기해봤자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째 시간 들어보셨죠? 민법 회계원리 들어보셨습니까? 응? 그 뭐 기억력이 한 시간 이상 가요? 안 가죠. 뒤만 돌아봐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그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하는 건 지금부터 하지만 암기는 나중에 모았다가 일정 기간이 도될 때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서 두 번째, 합격 기준점에 따라 시험 대책이 달라지므로 시험 요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 근데 이 시험 요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드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이 법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격증제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 그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우리 가장 기본법이자 모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를 떠들으니까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 기준점이 있답니다. 일단 1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돼. 자, 꽈락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40점에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절대 평가로서 합격이 도달됩니다. 그러면 자, 한 과목에도 4점 미만짜리 과목이 나왔어요. 합격할 수 있다. 없다는 뜻이야. 합격할 수 없다. 자, 2차 과목도 일단 동일합니다. 과목당 4점 이상으로서 평균 점수가 6점 이상 때 합격할 수 있다. 이제 특이한 게 우리는 자, 1차는 절대평가죠. 2차는 상대평가야. 근데 상대평가도 원칙은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 안에서만 선발 인원수를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상대평가가 23회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23회 때 합격 점수가 6점이 안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59.75점 이게 합격 점수. 그럼 60점 미만도 합격할 수 있다. 있다는 얘기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법에서는 원칙은 평균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중에서만 선발인을
우리가 선발돼 있어요. 그럼 내년도 자 25회 때는 몇 명을 선발할 거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건 내년도 4월 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줘요. 몇 명을 선발하겠다. 고시면 그때 선발이 나는데 대략 올해는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할 때 만약에 6점 이상인데 내년도 1,500명을 뽑아요. 근데 6점 이상 맞은 자 중에 1,500명이 안 되더라. 그럼 6점 미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6점 이상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해라. 자, 꽈락 있다는 게 중요해요. 꽈락. 왜냐면 이 꽈락 있는 과목은 시험을 골고루 공부하지 편식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차 과목 우리가 세 과목 있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민법이 100점 맞았습니다. 자, 회계원리 100점 맞았어요. 자, 시설글은 30점 맞았습니다. 30점. 자, B라는 사람은 자, 회계원리 60점. 자, 민법 60점. 시설글은 딱 60점을 맞았어요. 자, 총점을 보니까 A라는 사람은 230점을 맞았죠. 총점은. 자, B라는 사람은 180점을 맞았어. 자, 어떻게 언뜻 보면 총점을 보면 A가 공부를 더 잘한 것 같이 느낌이 오죠. 근데 A는 이미 시작해서 꽈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불합격. 자, 근데 B는 참 효율적으로 공부했죠. 과목당 딱 6점 맞았어. 이 사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꽈락 과목이 있는 시험들은 항상 골고루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나는 회계 전공자야. 회계에서 만점 맞을 거야. 회계만 주구장창 포기합니다. 게다가 시설에서 까락 맞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가 평균 점수를 6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효작 과목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효작 과목만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골고루 공부해서 꽈락을 배우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자, 합격 기준 중에서 꽈락 있는 과목은 우리가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그중에 하나의 효작 과목은 존재해야 돼요. 그렇다고 효작만 믿지 말고 골고루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 두 번째,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에 따라 시험 대치기가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 일단 1차 시험은 절대평가죠. 자, 6점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겁니다. 1차는. 자,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을 뭐라냐? 빼는 시험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빼는 시험. 자, 2차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무리 시험에 우리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더라도 선발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하는 시험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절대평가는 건 우리가 몇 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지. 그럼 굳이 우리가 100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 6점만 넘으면 합격하는데 100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0점 맞는다고 우리가 2차 두 번 볼 기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근데 6점 목표 공부했다면 한 문제 틀은 불합격이잖아. 그 때문에 대략 70점에서 75점 목표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게 절대평가 묘미가 그 특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더하는 시험이다, 빼는 시험이다. 빼는 시험,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가라는 얘기야. 100% 만점 맞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대평가는 자, 내 옆짝지보다 한 점이라도 더 많이 맞아야 되겠지. 더 많이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는 시험이다, 더하는 시험이다. 더하는 시험이야. 그럼 우리가 단원별로 우리가 출제비율이 높은 단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출제비율이 높은 단위고 어떤 단원은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단원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한 문제밖에 안 나는 단원 굳이 절대평가에서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건 우린 6점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자, 1차 과목에서는 단원별로 출제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단원 막 한 단원에서 막 6문제씩 나오는 단원도 있고 어떤 단원은 한 문제가 1년 내에 나올까 말까 하는 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단원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6점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상대평가는 자, 내 짝지는 버린 단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번증 없이 그걸 맞아야 내가 합격점에 더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 때문에 1차는 버릴 거 버리고 가는 거고 2차 과목은 다 더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럼 결국은 시험 시간은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한다? 2차 과목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합격의 불확실성. 자, 근데 특이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올해 24회 합격하신 분은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합니다. 합격자 발표. 근데 수도권 쪽이나 지방 일부는 공채 모집을 해요. 공채 모집. 관례에 있어서 공채에서 우리가 저기 소장을 미리 뽑습니다. 근데 오늘 세아종합관례에서 공채 모집을 했어. 공채 모집. 공고가 나왔어.
공고. 그럼 합격자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기면 자 이미 자 시험은 끝났죠. 그럼 왜 지금 공채 모집을 대할까? 고등점자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면 고득점 맞은 분들은 내가 합격을 자신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60점 언저리 걸리는 분도 있어. 근데 이분들은 지금 불안 떨고 있어. 내가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취업 준비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12월 달 합격자 발표하면 이미 수도권 공채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상시 채용 가는 거야. 근데 취업의 길이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2차는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고득점을 향해서 목표를 공부하지만 나중에 취업도 우리가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더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넘어서 자 합격은 이제 필수 조건인데 자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려면 시험력을 정확히 확인해서 객관식은 객관식에 맞게 주관식은 주관식에 맞게. 근데 주관식은 암기상이고 일단 초기에는 이해해주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주는 방향이 필요하겠고요. 합격 기준점에 따라 시험 택지 달라지기 때문에 요강을 확인하고 자 기준점에 따라 공부한다. 근데 그 기준점 뭐냐? 우리는 꽈락제가 있다 없다. 이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에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더할 건 더해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그러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합격 위한 필수 조건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다. 자, 그럼 시험 정보를 어디에 수집할 거냐? 가장 좋은 정보는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가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의 시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식권자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 의임을 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 거냐? 합격의 시험 출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잖아요. 근데 출제 기준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어떤 교수는 막 한 개 1번 지문에 막 5줄까지 우리가 시험을 막 모의고사 내는 거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 출제보다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면 대부분 한 줄 내지 2줄 지문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학자 시험에 출제기 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교수는 막 하나의 지문서 앞에 가운데 막 끝에까지 다 틀어보는 게 있어. 그런 문제 출제 못하고 돼 있어요. 그건 수험생을 그러니까 기만한 행위를 해서.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하나씩만 틀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출문제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는 두 군데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큐넷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기출문제 있다. 그래서 큐넷은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가 되고 에듀윌 출판 기출문제도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법령 과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법령은 개정상이 많다 적다? 많다. 근데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있는 기출문제는 개정상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되면 이거 봤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에듀윌에서 출판한 기출문제는 개정상을 다 반영해서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수정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문제 보고 물론 기출문제 갖고 여러 가지 분석하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우리 시험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실전 능력이 더 높아지니까 기출문제 구비해서 꼭 정보도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분석은 저희들이 할 거니까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출제 유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 객관식에서는 정오 판정, 어고 선택 등의 출제형을 보고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심에서 나왔던 문제를 몇 가지 뽑아봤어요. 대략적으로. 자, 가장 출제형이 많은 건 객관서 첫 번째 문제가 출제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1차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옳고 틀림을 판단한 문제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을 읽어가면서 그 질문이 옳으냐 틀린 자를 분석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 이 유형이 가장 많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얘는 네 가지는 틀린 질문이고 한 가지는 옳은 질문이죠. 그럼 하나하나 질문을 읽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자, 보세요. 5번 질문이 나왔어. 근데 5번 객관식에서는 이 5번 질문을 전체를 암기해서 문제 풀지 못합니다. 2차 과목은요. 기본서가 무려 1200페이지가 돼. 그 질문을 다 암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 지문에 키워드가 된 걸 이해관계로 우리가 공부해서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근로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근로를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 했어. 근데 항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근로를 채용했다 안 했다. 그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암기해서 푸느라 이해관계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객관식일 땐 암기한다 생각하고 이해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 생각하시면 이건 이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여기서 양가리 1번하고 양가리 2번은 5가지면서 정답을 찾는 거야. 근데 유형을 볼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고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는가? 옳은 것.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더 쉬울까요? 위에 게 쉬울까? 밑에 게 쉬울까? 이 문제 쉽다고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쉬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에 질문은 4가지는 옳은 질문이고 1가지는 틀린 거잖아. 한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문제는 4가지가 틀린 질문이죠. 그럼 틀린 질문을 바꿔서 옳게 생각 한번 해보고 정답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더 많이 뺏는 이 문제가 이 스타일이에요.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 내. 그럼 우리가 과목당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굳이 50분이라는 것은 길은 시간일까 짧은 시간일까요? 엄청 짧은 시간이요. 1분 안에 하나하나 5개 질문을 읽어가면서 정답을 찾는 건 그 결코 짧은 시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항상 시험 끝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시간 없어서 못 풀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보겠다. 우리는 그럼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보실까요? 자, 절대평가는 몇 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점이죠. 그럼 6점을 문항수로 바꾸면 몇 문제? 24문제란 거야. 그럼 40문제 중에 24문제만 풀어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4문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이것만 정확히 맞추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40문제를 다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아니 24문제만 풀어야 되면 되잖아요. 정확히. 그럼 40문제 다 풀 수 없고 우리가 30문제만 풀어도 24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본시험에서는 문제를 제껴나갈 줄 알아야 돼. 다 푼다고 꼼꼼하게 풀다 보면요. 결국은 마지막 문제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근데 항상 난이도는 골고루 섞겠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일단 여기 양가로 1번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비율이 높아. 이거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문제 옳은 거 쓰고라. 그럼 이건 처음부터 풀면 돼 안 돼? 안 되고 제껴나가는 거야. 제껴나고 나중에 이제 남는 시간일 때 이걸 풀러가는 거야. 그게 시험의 점수, 합격에 도달하는 그 시험 보는 하나의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도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꾸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키게 돼요. 왜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실력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또 이제 객관식 이렇게 자 지물고 OX 판단하는 거하고 이렇게 숫자를 선택하는 거 보기에서 객관식에서 숫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우리가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되게 돼. 이는 단순 암기상이에요. 암기상인데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요. 자 기본서 검은 색깔 줄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이 맥혀진 거야. 그런 건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 근데 이는 객관식과 주관식도 같이 이런 유형이 우리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유형보다는 이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을 대비할 땐 암기보다는 주로 이해관계가 준비를 하시고 기본서 정독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교수님별로 OX 문제를 많이 제시할 거예요. 그럼 OX 문제를 많이 풀다면 이런 향상 빨리 되고 시험 푸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넘어서 이제 주관식 유형인데 주관식은 이렇게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용어를 순서에 쓰시오. 용어만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용어와 숫자를 함께 쓰면서 3가지 용어 나와. 근데 3가지인데 자 최근에는 이제 한 문제에서 하나 가르치고 하나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가르치고 2가지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요즘은 최근 3가지까지가 답을 구하는 문제 나와. 근데 예전에는 자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 3가지 객관식 주관식 답을 요구했어. 그중에 하나 틀렸으면 전부 오답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분점수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식도 분점수가 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올해 98점짜리가 지금 실무의 최고 득점자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98점. 근데 우리가 객관식만 따지면 98점의 점수가 인정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주관식에 분점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다만 주관식은 이해관계로 푼다, 암기상으로 푼다. 암기. 근데 암기는 나중에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때부터 암기하라 이렇게 우리가 쉬는 시점에서 암기해야 돼. 근데 이제 공부법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주관식을 공부할 때 이해관계로만 주관식을 대비했어요. 숫자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용어 절대 못 쓰는 거야. 암기하셔야 돼. 근데 암기라도 항상 보면 암기도 올해도 실수했습니다. 주관식 실수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 많아. 왜냐면 주관식을 공부할 때는요. 눈으로 공부하는 게라 얘는 반드시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해야 돼. 그게 1차 과목에서도 대표적인 게 회계원리입니다. 회계원리. 자, 문제 풀 때 교수님이 칠판에서 풀어준단 말이야. 눈으로 풀어보면 저렇게 푸는 거지 이해는 간단 말이야. 근데 자 눈으로만 공략만 쓰면 막상 시험장면 문제 풀 때 손으로 안 푸는 거야. 그래서 회계리도 손으로 공부하는 거고 주관식도 우리가 손으로 잡고 안개만 그러니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역은 이렇게 추가되고 자 2번 다른 별 출제 빈도와 자주 나는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한다. 자 이건 뭐냐 기출 문제 갖고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주 나는 키워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1차 과목은 절대평가라 했죠. 더하는 과목이다 빼는 과목이다. 빼는 과목이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2차 과목에 관계복귀를 예를 들어볼게요. 관계복귀로. 자 관계복귀는 주택법부터 마지막에 자 직권법까지서 총 13가지 단원에서 13단원에서 총 40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 40문제인데 주택법 단원이 8문제, 공동주택관리법 단원이 8문제, 주택법 단원이 건축법 단원이 7문제, 나머지는 2문제 내지 1문제씩밖에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럼 주택법, 공주법, 건축법 합치면 총 23문제죠. 23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절대평가 1차 과목에 내가 대입을 시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1차 과목은 24문제만 맞춰도 합격을 하는 거죠. 합격하잖아. 근데 나머지는 이 세 가지 범위를 제한 나머지는 2문제 내지 1문제 출제되는 게 있다는 얘기야. 뒤에서 쭉 넘어가면 1문제가 나오는 데도 있고 2문제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이 주택법 아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1문제야. 근데 법정수는 똑같다는 얘기야. 분량은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몇 문제 나와요? 8문제. 얘는 몇 문제? 1문제. 그럼 절대평가는 빼는 시험이지. 그럼 절대평가는 6점만 넘기면 되잖아. 굳이 1문제 난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건 버리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주로 많이 출제된 단어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1차에서 절대평가를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아니 1차 과목 6점만 넘기면 되는 거지 100점 목표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남는 시간에 2차 수업 들으세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려라.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낮은 단어는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회계원리도 자 재무회계가 80%고 원가액가 20%가 나와. 원가액은 다 버린 게 아닌데 원가액에 표준 원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 원가. 근데 표준 원가라는 것은 그 고급액이 나오는데 우리 주택가심에 간혹가다 몇 년 주기 나와요. 근데 표준 원가는 여러분들이 죽어라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야. 걔는 난도 조절. 예를 들면 우리 시험의 40문제는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와요. 상중하. 그러면 상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만점 방지 문제야. 대략 10에서 20% 많이 날 땐 3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략 20%가 상해 문제야. 그 상해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상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굳이 상에 관련된 문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버려도 우리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1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이제 첫 페이지 기본서 볼 때 첫 페이지는 단위별 출제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비례에 따라 그 중요도를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단어는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자주 나온 키워드가 있다. 이게 21회 때 예를 들어볼게요. 21회 때인데 자 2차 과목인 관계복귀와 관리시험은 중첩된 범위가 많아. 시험 범위가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제 복귀와 심의에 났던 건데 자 여기입니까? 입주자 대피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에 포함하여 상으로 오른 것은 모든 것은 고른 것은 입주자 대표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의 의결상이 아닌 것은 자 문제에서 입주자 대표는 용어가 나왔죠.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 대표는 키워드가 나왔죠.
자, 네 번째. 자,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동결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관련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동결 대표자가 입주자 대표 구성이 된 거지 입주자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자,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려야 될 숫자를 쓰시오. 자, 그러면 주한수도 자, 입주자 대표가 나왔죠. 그럼 80문제 중에서 이렇게 5문제가 입주자 대표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럼 다음에도 똑같이 5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또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공부해서 다 맞춘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많다는 얘기야. 그 때문에 자, 객관 우리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나 걔를 판정해야 돼. 다만 그것은 교수님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빈출 문제라. 그건 우리가 꼭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5년마다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기출문제 갖고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중요도를. 왜 이렇게 막 표정들이 굳어지세요? 밝게 보세요. 자, 그다음에 시험의 패턴을 우리가 파악한다. 패턴. 자, 무슨 얘기냐? 자, 자주 나는 표현이 공략의 신마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객관식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찍어서라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았지. 근데 무턱대고 찍지 말라는 거야. 그 편의 공략의 신마리한 편 형태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노골적인 편 형태가 있다는 얘기야. 노골적인 편 형태는 뭐냐? 이게 관리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정답이 됐던 지문인데 사업의 종료,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응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건강보호법상 사업장 가입된다. 옳은 지입니까? 틀린 지입니까요? 자, 항상 공법은 항상 예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예외가 없다 또는 어떤 건 많이 있더라. 걔는 노골적 편향된 99%다 X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찍으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찍을 때도 그냥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읽다 보면 이런 노골적인 편형태, 뭐 예외 없다, 어떤 건 많이 있다, 그런 편형태가 나온다는 게야. 걔를 찍으면 10중 8구 걔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스킬이자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사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문제나요. 자, 객관식 문제인데 자, 박스에다가 보기 예시를 줍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음, 예시를 줘 하고 옳은 순서로 나열된 걸 찾아라 문제 나온단 말이야. 옳은 순서로 나열된 거. 그럼 1번, 2번, 3번의 기억 니은들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 났어. 찍어야 돼. 자, 1번 찍어야 될까? 5번 찍어야 될까? 1번 찍으란 분은 분명히 재수생이야. 몇 번 찍어야 돼? 1번 찍어야 돼요. 왜냐면 기사 문제 20년치를 분석했어요. 옳은 순서 골라서 1번 문제가 정답이 안 적으면 딱 한 번밖에 없어. 다 1번의 정답이 있어요. 왜냐면 자, 1번부터 틀리게 이걸 순서를 조합을 시키잖아. 그럼 출제는요. 2번, 3번 갈 때 이걸 옳은 질문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1번 질문에 옳은 질문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하고 예를 들면서 2번, 3번, 4번, 5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 주택가서는 간혹가다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1번 찍으면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게 기출문제 갖고 정답을 보면서 어떤 정답이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떤 정답이 많이 나오냐 그걸 우리가 갖고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노골적 편 형태가 우리가 정답이고 자주 나오는 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관리심에 나온 지문이에요. 법조문이에요. 입주자 대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기로 정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표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전당 규정과 후당 규정 유시면 당구 문제야. 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복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근데 그 중에서 5번 X가 됐던 지문이야. 몇 번? 5번. 이 지문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5번 X가 됐어. 근데 X가 될 때는 자, 여기서 뭐가 X냐? 사명을 3으로 틀어서 4번 X가 됐고 이 관리격을 시군청장으로 바꿔서 한 번 X가 됐어. 그럼 우리가 객관 시험할 때 이 전체 지문을 암기할 필요 없다. 없고 자, 공부할 땐 이 사란수하고 관리격만 체크하고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는 그러니까 테크닉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했잖아요. 근데 전체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지문을 보면 정답은 무조건 사명이나 숫자고 관리격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 키워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공부할 때 주로 이걸 위주로 공부하고
문제 실전에 가서도 이걸 보고 OX 판다. 그지? 전체 질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 테크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답 쳐서 이렇게 합격점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자꾸 실력을 그냥 길러줘야 돼. 시험 보는 실력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X가 된 패턴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기출문제 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반복돼서 출제된 문제가 있대요. 똑같은 문제, 표현만 다른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18회 때 셀균의 취재가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실무도 많이 취재가 돼요. 자,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 복사난방은 자 실무와 셀균의 당구 문제입니다. 여기면 아파트는 대리식 난방이라 복사난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점이 정답이 되는지 볼까요? 진기난방과 비교하여 열 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율이 쉽다 표현했어. 자, 근데 이 복사난방은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열량 조율이 어려운 방식이야. 어렵다는 것은 온도질이 어려운 방식이야. 얘가 정답이 됐어요. 몇 회 때? 18회 때. 자, 근데 19회 때 보니까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복사난방을 물어왔죠. 이듬해 또 나왔어. 자, 보니까 4번이니까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량질이 쉽답 또 나왔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또 정답이 됐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기본세 보면 항상 우리가 자 그 한 복사난방에 관한 지문들이 한 10가지 지문이 나와요. 근데 모든 지문이 정답이 된다 안 된다. 자, 기본세 보면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지문이 정답이 아니다. 자, 기본서에 보면 복사난방에 관한 지문이 여러 개 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지문이 정답이 아니다. 아니고 이게 정답이 된 지문 딱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얘가 또 24일 또 나왔어. 24일만 한 게 아니라 해마다 취재가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기본서 복사난방을 공부할 때 모든 지문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정답이 된 지문만 체크해서 걔만 학습하면 정답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서에 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그냥 서비스 지문으로 하면 시험 지문이 제시된 게 있고 딱 정답이 된 지문 딱 정해졌다는 얘기야. 걔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량을 우리가 줄여서 하는 거고, 그게 단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출문제 갖고 분석하는 거야. 근데 그 분석은 물론 여러분하고 분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석할 거야. 해서 수업 시간에 이 지문 해마다 정답이 됩니다. 그럼 해마다 정답이 되는 걔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사이드 지문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걔는 보충적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대답 크게 해주세요. 정오 판정, 어구 선택 등 출제행을 보고 시험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옳은 것을 찾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암기보다도 주로 이해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고요. 문제가 어떤 분야에서 출제되는지 보고 주제를 알 수 있다. 그 주제 갖고 내가 버릴 거냐 또는 이걸 가지고 갈 거냐 그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주 나는 키워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한 해에 입주자표에 관련된 문제가 5문제 났어. 그럼 다음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주 나는 편이 공략에 심화해야 된다. 내가 찍을 때도 노골적인 편한테 나오죠. 그게 정답이야. 복사난방이 할 때는 다른 거 배웠던 거지. 방열량 줄이 쉬우냐 어렵냐 걔만 보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 표만 다른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나누는 건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하고 기본서 갔을 때 설명하고요. 자, 지금 또 최고 실력으로 끌어올린 전략이 있답니다. 최고 실력으로. 첫 번째, 공부는 이사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 가는 경우도 있지. 이사와 같다 생각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시험 공략은 이사와 비슷하다. 뭐냐? 항상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야. 만약에 자 10일 날 우리가 이사가 기었죠. 우리 시험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4월 달에 공고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를 해줘요. 해줄 때 대부분 이제 1차는 7월 초에서 7월 중순, 2차는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에 이렇게 시험 보기에 공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 있어? 했잖아. 만약에 10일 날 이사 가는데 12일 날 목표로 이사점을 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시험도 그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작해라. 만약에 1차 과목을 7월 달에 시험인데 8월 달 목표로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7월 달 목표로 우리가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셋불도 반김에 뺀다. 하기로 했으면 시간 없어도 바로 시작하라는 얘기요. 자, 10일 날 이사 가는데 자, 10일 날 아침에서 이삿짐 싸면 사람 굉장히 힘들겠지. 그럼 미리미리 이삿짐을 싸니까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자, 나 공부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죽어라 할 거야. 그냥 12월 때까지는 놀자.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해야만 다른 여러분들이 경쟁력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죽어라고 공부하세요. 죽어라고. 근데 2차를 지금부터 죽어라 할 필요 없어요. 1차만 죽어라고 하세요. 2차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부해라 예시를 줄 거니까요. 자, 그럼 버릴 것은 버려야 효율적이다. 무슨 얘기냐? 자, 이사 가는데 다 짐 싸서 이사 가서 버리는 것보다 버리고 이사 가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죠. 버릴 거 버리고 이사 가는 게 효율적이잖아. 근데 공부도 자, 필요 없는 것은 버리면 버려도 된다. 즉 우리가 절대평 것은 굳이 100점 목표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버릴 거 버리면서 최대한 60점 목표로 공부하세요. 다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도 낭비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2차 과목을 한 번씩 더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나중에 7, 8 했을 때 여러분 공부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이다. 첫날까지 사용할 물건을 미리 이삿짐에 넣어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은 학습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기초, 그다음에 기본과정, 심화과정 하고 마무리 진행돼요. 마무리. 근데 지금 공부하신 분이 심화과정 봐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도 기초, 기본, 심화, 마무리 과정으로 순서 따라오는 얘기야. 이건 애들의 학습 시스템은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 주택가 선생님이 예전엔 수석 합격자를 발표했어. 최고 득점자를. 근데 21회 시험부터 과목별 최고 득점자 2차를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21회 때부터 자, 올해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애들에서 최고 득점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최고 득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의 등록은 자체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서 적용된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면 자 1월 달부터 이제 모의사를 보기 시작해요. 모의사 보면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막 무조건 1월 달 모의사면 다 꽈락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순서로 끝까지 갈 때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따라오세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일상생활과 병행하며 준비한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항상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겠대. 자, 공부란 건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시간을 만들어 줘야 돼. 자,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자, 밥 먹으면서 TV 보지 마세요. 요즘 핸드폰 어플에서도 동영상 제공되잖아. 그럼 휴대폰 켜놓고 공부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하철 가고 자, 출퇴근할 수도 있고 학원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많게는 변비 있는 분은 화장실 가서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 시간이지 남는 시간에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는 이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똑같은 우리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하지 않을 것은 부분부터 버려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1차 과목은 절대평가죠. 빼는 시험 더 하는 시험. 빼는 시험.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버릴 거냐? 자, 절대평가는 버린 부분을 줄이는 5가지 포인트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 너무 어렵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아까 제가 분명히 표준원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지. 그런 건 굳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문제 나도 시간에 풀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버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출제율이 낮은 단어 있다는 얘기야. 어떤 단어는 8문제가 나온 단어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온 단어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절대평가에서는 한 문제 단어 나오는 단어는 버려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많이 나온 단어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거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단어별로 출제율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거의 출제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 우리 단원도인데, 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대부분 내가 분석할 땐 10회분을 분석합니다. 10년분을. 근데 거 보니까 어떤 단어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온 단어 있다면 10년 동안. 거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없다. 그런 건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응시작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데 옆 짝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나도 다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누구나도 못 맞춘다는 거야. 그런 분야는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짝지는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잘 푼다는 얘기야. 그땐 나도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다 어려운 건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 10사람이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10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걔는 찍어서 맞추면 되는 거야. 자, 최근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다음 연대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면 어떤 문제는 해마다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보통 5년 주기, 10년 주기 나오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4회 봤죠. 24회 때 나온 문제는 20회 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야. 그 문제는 별도로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건 교수님이 정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1차 과목을 6점을 넘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평가는 자 자신 없다는 이유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상대평가는 타임보다 1점을 더 많이 맞아야 되지. 근데 우리 짝지는 이해를 못한다 해서 나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나는 집요하게 공부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게 상대평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이런 분석은 뭐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 줄 거니까 이런 분석은요. 나중에 제가 시험 시간에 설명해 줄 아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마지막 정리할 게 뭐냐? 노력의 낭비 없이 학교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뭐냐? 최강의 학원, 강의 사이트나 교재, 강사를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라는 얘기야. 애들도 과목별로 묘본 교수님 있잖아. 그럼 내가 최고 강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다른 강사님 나한테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여러분 참고한 게 뭐냐? 자, 어디에 등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에듀윌. 자, 등록했다는 것은 최고학원에 등록했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데 21회 때는 절대평가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 21회가 우리 최근 10년 안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 자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최종 762명이 합격했어요. 762명. 760명. 많이 합격했어요? 적게 합격했어요? 올해는 상대평가도 1600명 합격하는데 절대평가서 2차서 762명이 났단 말이야. 근데 옆에 이제 다른 노량진의 모학원 박모학원 전화가 왔어. 아니 교수들 다 아니까. 거기 자 대방학원 몇 명 나왔냐. 그 내가 50% 나왔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자기는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때 막 그래서 방문하고 막 데모하고 다녔어요. 근데 애들은 50%가 나왔어. 응? 그러니까 못하는 학원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우수한 학원이다. 제가 있는 애들이 우수한 학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회계원리, 민법, 썰 그림 중에 어떤 과목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올해 24회 때는 썰근이 가장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썰근은 꽈락 맞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몇 차 과목입니까? 2차죠? 2차인데 관리시무 수업 끝까지 들은 분은 썰근 쉽다고 그랬어. 근데 관리시무 수업 안 들으면 썰근 또 어렵다고 했어. 왜냐면 우리 썰근은 구조 파트와 설비 파트가 있거든. 설비 파트가 20문제예요. 20문제인데 실무 문제 다 뺏겨준 거야. 시험 출제되니까 실무 문제 다 뺏겨서 실무 문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무 끝까지 든 사람들이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야. 근데 실무 수업 안 든 사람은 점수가 안 났지. 왜? 못 보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무는 법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강론 과목이다 보니까. 그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2차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2차는 주가로 공부하라. 수업만 들하고 흐름만 파고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부해라.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에드에서 오다를 받았어요. 오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실무는 이 심화 과정에서 이제 기본 사건 들어가는데 이게 셀카트야.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뭐 이론 문제도 하고 법령 문제. 그럼 끝나고 나서 마무리 과정에서 에드에서 저한테 오다를 했어요. 교수님 이 마무리 과정에서 1차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설비 파트하고 구조에서 일부 하자의 가능성은 저보고 수업을 해달래. 그 학생들 점수 높이니까.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제가 4월 이제 여기 과정이 4월에서 5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족보가 있어. 올해 그 족보에서 다 출제를 해줬어요.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다 오세요. 그럼 실력은 제가 최소한 40점 이상 더 맞게 해줄 거니까. 아 40점 더 맞으면 합격 불합격?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애들이 또 얼마나 우리는 또 합격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했는데 우리 시험 끝나고 24일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애들 본사에서 자 뭘 했냐? 취업 설명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접 설명인데 그냥 제가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회사들 대표들이 왔었어요. 세화정학관리도 왔고 율산그룹은 우리나라 2기업이야.
이기고 자 동호개발도 왔었어요. 우리 관리는 다 이번 달에 할 거야. 1위 기업이에요, 그게가. 근데 거기서 어떤 모회사 대표님이 딱 두 분이 그랬어요. 앞으로 애들 출신에게는 공채무 시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김영구 교수님 추천서가 있으면 누구 추천서? 윤재 교수님 추천서에서도 플러스 안 해줘요. 윤재 교수님 누군지 몰라 그 사람들은. 응? 이강일 교수 추천서에서도 추천 안 해줘.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 수업 태도가 좋은 분들은 추천서 줄 거야. 그게 뭐냐? 첫 번째 결석 않는 분들, 결석하는 분들 추천서 안 해줘요. 이게 결석하는 분을 추천했더니 나중에 관리사무장 되고는 결근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잘리더라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답 잘 않는 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애들 가면 그 동영상 있을 거야. 그럼 그 실제로 그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아파트에도 갑과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갑은 입주자 대피, 소장님은 을을 관계가 있어요. 그럼 회의 시간에 소장님이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 그럼 회장이 뭘 물어봤어? 수업 시간에 대답 않는 소장님은요. 입대위 회장님께서 뭘 물어도 대답 않더라고. 그날로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대답 잘하는 분 위주로 추천할 거예요. 그 나중에 애들은 여름 수업 시험 끝나고도 우리가 취업 성공 캠프라서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참 애들은 다른 데하고 틀리더라. 그만큼 취업 준비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쉬었다가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